이번엔 두 번째 인물 쪽 끝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어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좀 했죠.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사로 확인해 보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물망에 뭐 거론은 됐었죠. 현장에서 당원과 함께 당을 재건하겠다. 본인의 역할은 출마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당원과 함께 당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조금 더 보죠. 자, 그러면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여기 해석이 좀 담겨 있네요. 여기 작은 제목 좀 보겠습니다. 친윤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의 세력이 경고해서 뭐 도전을 하더라도 실리가 없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요. 찬탄 유력 후보 빠진 채 경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유력 후보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서 혁신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친윤에게 혁신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만 혁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떳떳하게 출마해서 낙선을 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내란 청산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간보다가 함께 물려가요. 함께 쓸려간다고요. 그 찐윤들한테 실패하더라도 당당하게 싸워줘야 돼. 최찬열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도전을 안 한다고 밝혔을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봤었어요. 예. 설령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 여러 지형이 완전히 수구 퇴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환기 씨 입당하고 10만 이 당원을 입당시켜서 당을 완전히 윤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가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올 것이다. 승패 관계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출마 선언을 안 한다, 불출마한다는 건데 역시 경향신문 저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워낙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 당내 뭡니까 경선 룰을 좀 바꾸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원의 숫자가 많은데 좀 여론을 높이는 것 같아요. 5대5로 이제 바꾼다는 건데 당심과 이제 여론을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이 상당히 더 점점 이제 극단 세력과 자꾸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마해봐야 지금 이쪽에 찬탄 세력을 묶어낼 수 있을까? 지금 안철수 의원과 정용태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연대를 이뤄가지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일화를 이루자는 어렵거든요. 근데 안철수 정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대한 모양새는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더라도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출마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년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그래서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소개된 박지원 의원의 말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설령 지더라도 지금 당이 지금 점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뒤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반동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점점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얘기가 없고 초재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당의 어떤 극단 세력이 과대 대표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정통보수가 자꾸 괴멸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불출마 선언의 이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여기도 역시 뭐 분석과 전망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한동훈 불출마, 안철수, 오세훈 회동. 요동치는 야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설명이 좀 더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동훈 보수 혁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역할을 도모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면 보수 혁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진짜 뜻은 지금은 당 장악이 어렵다고 본 듯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두입니다. 당대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역대 최저. 앞서서도 김문수 전 후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거 전망을 좀 해봐야겠네요. 윤영골 전 대표님. 네. 결국은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 김문수 전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에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뭐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근데 김문수 후보라는 분이 보수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가 재건하려면은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해야 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하고 절연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한 대통령하고도 절연해야 되는데 셋 다 절연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은 보수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17%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41.1%라고 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했는데 예.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것처럼 착각이 없습니다.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진 거죠. 그때 보수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지원했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 수구와의 절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탄핵과의 선 넣는 거를 끊는 거를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진 건데 이분이 또 당대표로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한다. 예. 저는 보수가 완전히 지금 거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아직 그 탄핵 찬성파가 아직은 연대와 공존을 모색하기는 좀 힘이 좀 약해 보여서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게 최고의 그 위험이다, 장애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국민의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하나 좀 이어가 볼까요? 이런 내용도 좀 오늘 기사에 실려 있어서 좀 눈길을 잡았어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매체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매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표의전까지 친여 인터넷 매체 3곳 이 대통령실 출입 신규 허용이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뭐 요새 활동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포함이 됐다, 허용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요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패널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제가 한 1분 여씩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최창희 교수님 요 순서로 좀 들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요 부분.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좀 언론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을 다 공정하게 좀 취급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자신한테 잘한 특정 언론사들을 옆에 두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뭐 취재 편의점이나 뭐 고발 뉴스 이런 데는 누가 보더라도 친 이재명 유튜브잖아요. 친여 성향 아니냐? 그렇죠. 친여 성향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다라는 거하고 1인 미디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친명 성향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른 뭐 어떤 친윤 유튜브도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중립적인 유튜브도 있고 미디어가 많은데 꼭 집어서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그 언론이 묻고 대통령이 대답한다 기자회견 했는데 예. 그때도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심견 잡기나 구름 잡는 질문하고 그냥 그 시간 때우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기자실을 정말 수준을 높이려는 이런 계획을 좀 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한테 잘해주는 언론사 이쪽만 갖고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매체가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달라서 이제 언론으로 완전히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친여 이른바 진보 성향의
그 어떤 그 이슈를 대변하는 이런 아주 정말 영향력이 있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여당의 정치인들,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 여기에 뭔가 연이 돼 있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정책을 펴기 어려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레가시 언론만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매체を출입하는 거 이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김어준 뉴스공장의 성향에 다 우리가 아는 거고 고발 뉴스나 취재 편의점도 그런데 근데 고발 뉴스 취재 편의점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뉴스공장에 비해서. 예. 그렇다면 다른 인터넷 매체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가 있다.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근데 어제 이게 인터넷 그 기자협회에 소송돼 있는데 그래서 출입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뭐 저희 매체들이 출입을 하건 안 하건 뭐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셋이 이제 일관되게 아주 그 좀 편향성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진보지나 이제 보수지 다 출입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1인 미디어인데 인터넷 매체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